이 이야기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흐름을 10년 앞에서 바라본 기록입니다. 동북아의 힘의 균형은 전쟁이 아니라 보고서에서 먼저 변합니다. 2037년 국제안보 분석 보고서의 첫 페이지가 수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분류가 달라졌습니다. 위기의 당사국도, 군사적 충돌 가능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한국 조정 가능 국가. 미국 하버드대의 한 국제정치학자는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갈등이 통과해야 하는 지점을 설계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항공모함을 늘리지 않았고 해외기지를 세우지도 않았으며 어떤 전쟁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계산은 한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런던 국제전략연구소 IISS의 분석가들은 이를 비가시적 영향력의 축적이라 불렀습니다. 무기를 앞세우지 않았지만 배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한 유럽 안보학자는 보고서 말미에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피하고 싶지 않은 선택지가 되었다. 총을 들지 않은 국가는 어떻게 영향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싸우지 않고 지도를 다시 그린 한 국가의 10년을 추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 런던에서 발견한 패턴.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국제부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기자죠. 주로 국제안보와 방산시장을 다루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이나 K-팝 정도?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2025년 10월 어느 날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었죠. 앤더슨,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2025 글로벌 방산 수출 동향 분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뭐가요? 제가 물었죠. 편집장은 보고서를 펼쳐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최근 5년간 방산 수출 계약 유형별 통계가 있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예상 가능한 국가들은 대부분 무기 판매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달랐어요. 한국은 무기 판매보다 유지보수 계약이 3배 많았습니다. 단기 수출보다 장기 파트너십이 압도적이었죠. 기술 이전과 공동운영 항목에서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1위였어요. 이게 뭔 뜻인지 알겠나?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파는 거야. 그것도 끊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말을 듣고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무기를 팔면 거래는 거기서 끝나지만 유지보수 계약은 10년, 20년 이어지죠. 기술 이전과 공동 운영은 아예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특집 기사 써봐. 한국이 뭘 하는 건지 파헤쳐보라고. 편집장의 지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최근 3년간 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 계약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폴란드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전투기 수출.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단순 판매가 아니었어요. 폴란드 현지에 정비시설을 짓고 폴란드 기술자를 한국에서 훈련시키며 향후 20년간 부품 공급과 업그레이드를 한국이 담당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천궁방공 시스템 수출. 이것 역시 사우디 기술자 300명을 한국에서 6개월간 교육시키고 현지 운영센터를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2025년 루마니아 레드백 장갑차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서에는 루마니아군 정비 매뉴얼 표준화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루마니아군이 앞으로 모든 장비를 정비할 때 한국식 시스템을 따르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마다 상대국을 한국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방식, 기술 표준, 인력 교육까지 전부 한국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한국강의사업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들을 전부 찾아봤어요. 거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표준협력, 공동운영, 인적연계, 장기 파트너십. 무기 성능이나 가격에 대한 언급보다 이런 단어들이 훨씬 많이 나왔죠.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계약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었어요. 저는 국제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15년간 글로벌 방산 시장을 연구한 전문가였죠. 브라운 박사님, 한국의 방산 수출 방식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흥미로운 케이스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야. 미국이나 러시아는 무기를 팔고 프랑스나 영국은 기술을 팔아. 그런데 한국은 관계를 파는 거야. 관계요? 그래. 한국 무기를 산 나라는 10년 뒤에도 한국과 연결되어 있어. 부품을 한국에서 사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한국과 협의해야 하며 기술자들은 한국식 매뉴얼로 훈련받았으니 한국 시스템에 익숙하지. 이건 종속이 아니라 공생관계를 만드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합니까? 브라운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분쟁이 터졌을 때를 생각해봐. 무기만 판 나라는 개입할 명분이 없어. 하지만 시스템을 공유한 나라는 자동으로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지. 한국은 총을 쏘지 않고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2024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 나토는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 한국 정부 관계자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더군요. 왜죠? 한국은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유가 나왔습니다. 폴란드군이 배치한 한국산 무기 시스템의 작동 상태와 정비 계획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없으면 정확한 전력 평가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2025년 사우디와 이란의 긴장 완화 협상. 미국 국무부 주도로 진행됐는데 한국 외교부 차관이 자문 역할로 참여했어요. 사우디의 방공망이 한국 시스템이었고 운영 데이터를 한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분쟁 당사국이 아닌데도 협상 과정에 자연스럽게 포함되고 있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 무기나 방산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는 57개국, 그중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맺은 곳이 42개국, 공동 운영센터를 설치한 곳이 18개국, 한국식 기술 표준을 채택한 곳이 23개국, 그리고 이 나라들 중 상당수가 분쟁 지역이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중동, 동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저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로 했어요.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2037년 한국 방산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가 100개국을 넘어섭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과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죠.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국들은 자동으로 한국에 연락할 겁니다.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품 공급이 가능한지, 기술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아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아니, 앉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10년 뒤 한국은 분쟁 조정국이 될 겁니다. 군사 개입 없이도요. 편집장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죠.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아니, 이미 진행 중이에요. 한국은 힘을 드러내는 대신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를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한국이 하는 일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성을 쌓는 전략이에요. 10년 뒤에는 한국 없이 분쟁 해결이 불가능한 지역이 수십 곳이 될 겁니다.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파봐. 현장도 가보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폴란드.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도입한 유럽 국가였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037년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군사 강국? 아니요. 분쟁 중재국? 그것도 아니에요. 한국은 총을 쓰지 않고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가 될 겁니다. 싸우지 않지만 밀리지 않고 개입하지 않지만 배제되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첫 번째 질문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총 없이 세계를 움직이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2037년 4월, 저는 바르샤바 공항에 내렸습니다. 12년 전 작성했던 예측 기사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편집장은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분쟁 조정 테이블에 단골이 되어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 폴란드의 3월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국방부 청사로 향했죠.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 마렉 코발스키와 약속이 있었어요. 앤더슨 씨, 오랜만이군요. 코발스키는 악수를 청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도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는 한국 무기 도입을 담당하던 실무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냐고요. 물론이죠. 제 대답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폴란드군 배치도가 걸려 있었어요. 곳곳에 한국산 무기 표시가 보였습니다. 당시 선생님은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셨죠. 코발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답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1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죠. 그는 파일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폴란드 한국 방산협력 현황 2037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지금 폴란드군의 주력 전차는 K2입니다. 다연장 로켓은 천무, 자주포는 K9, 전투기는 FA50. 전부 한국제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앤더슨 씨. 이 무기들을 유지보수하는 기술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고개를 저으자 코발스키가 답했습니다. 1200명입니다. 전부 한국에서 훈련받았어요. 6개월에서 1년씩 한국방위사업청 교육센터에서 배웠죠. 매뉴얼도 한국식이고 부품 관리 시스템도 한국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작년에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력 평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 없이는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했어요. 코발스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토 긴급회의가 열렸죠. 브뤼셀에서요. 거기에 한국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초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한 겁니다. 왜입니까? 한국이 없으면 우리 무기 체계의 절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부품 재고 현황, 정비 일정,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 이 모든 데이터를 한국이 갖고 있어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사실상 폴란드 국방 체계의 일부라는 말씀이신가요? 코발스키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파트너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하지만 때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작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 의견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요. 직접적인 중재는 아니었지만 기술적 조언이라는 형태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병력을 증강했을 때 우리는 방공망 강화를 논의했어요. 그런데 천둥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죠. 한국은 즉각 기술팀을 보냈습니다. 2주 만에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어요. 그건 기술 지원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우리 배치 계획을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의에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죠. 결과적으로 협상 방향에 영향을 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기술 지원이라는 형태로 협상 과정에 자연스럽게 포함됐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코발스키는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 현황이었어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전부 한국 무기를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나 긴장 상황이 생기면 한국은 항상 협의 대상이 돼요.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압박, 협박. 코발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조심스러워요. 한국은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지를 제시하죠. 이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저렇게 하면 리스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왜 효과적입니까? 한국말을 무시하면 우리가 불편해지니까요. 무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고 부품 공급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한국이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손해거든요.
저는 핵심을 찾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의존 구조를 만든 거군요. 강요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코발스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불편하지 않아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니까요. 12년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바르샤바 거리를 걸었습니다. 폴란드군 차량이 지나갔어요. K9 자주포였습니다. 한국 국기는 없었지만 한국의 영향력은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는다. 하지만 총이 쏘아지기 전에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 2037년 5월 저는 두바이로 향했습니다. 중동은 한국 방산의 또 다른 핵심 시장이었죠.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10년 넘게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해왔어요. 두바이 국제공항에 내리자 40도가 넘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청사로 향했어요. 거기서 국방정책 자문관인 압둘라 알 마크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앤더슨 씨, 환영합니다. 알 마크툼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미국 MIT에서 공부한 엘리트 관료였어요. 회의실로 들어서자 벽면 스크린에 중동 지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 취재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동 분쟁 조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알 마크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한국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결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그는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배치도가 나타났어요. 곳곳에 천둥 시스템 표시가 보였습니다. 우리 방공망의 70%가 한국제입니다. 사우디도 비슷해요. 레이더는 거의 전부 한국 것이죠.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도 한국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중동 전체가 한국 방공 네트워크로 연결된 겁니까? 정확히는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우리 시스템들은 호환돼요. 한국이 그렇게 설계했거든요. 사우디 레이더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 천궁 시스템 데이터를 쿠웨이트와 공유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알 마크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한국은 말했죠. 통합 방공망이 개별 시스템보다 강력하다고요. 우리도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효과적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동시에 한국이 중동 전체 방공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알 마크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계약상 한국은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스템 점검이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는 접근이 필요하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점이에요. 작년을 생각해 보세요. 알 마크툼은 스크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2036년 7월 날짜가 표시됐어요. 이란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됐죠. 우리는 비상체제로 전환했어요. 그때 한국이 개입했습니까? 개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팀이 2주 만에 도착했어요. 모든 방공 시스템을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동시에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도 같은 작업을 받았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알 마크툼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방어 태세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술 현황 보고서라는 이름으로요. 그 보고서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중동 각국의 실제 전력, 방공망 통합 가능성, 이란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전부 객관적 데이터였어요. 하지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은 협상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에요. 한국 데이터 없이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했거든요. 미국도, 이란도, 우리도 한국 평가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입니까? 한국은 모든 당사국의 무기 체계를 알고 있으니까요. 편향될 이유도 없었고요. 한국은 중동 분쟁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기를 판 나라였죠.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은 중립적 정보원 역할을 한 겁니까? 알 마크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한국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편이 한국 데이터를 필요로 하죠. 협상 과정에서 한국 의견은 항상 참고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두바이 시내를 걸었습니다. 초고층 빌딩 사이로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불었어요. 멀리 군용 헬기가 날아갔습니다. 아마도 한국제일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총을 쏘지 않는다. 대신 모든 총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있다. 2037년 6월 저는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동남아는 한국 방산의 또 다른 핵심 지역이었어요. 특히 해양 분쟁이 잦은 이곳에서 한국의 역할이 궁금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공항이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연구소 소장인 류웨이밍 박사와 약속이 있었어요. 앤더슨 씨, 처음 뵙겠습니다. 리 박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국방 정책의 핵심 브레인 중 한 명이었어요. 연구소 회의실로 들어서자 남중국해 지도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리 박사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역할이라기보다는 위치라고 해야 정확해요.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제할 수 없는 나라죠. 왜입니까? 그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주력 함정은 한국제예요. 베트남 잠수함도 한국에서 샀죠. 말레이시아 해안 경비정, 인도네시아 구축함. 전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동남아 해군력의 상당 부분이 한국제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함정만이 아니에요. 정비 시스템, 부품 공급망, 기술 교육. 전부 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리 박사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작년 필리핀과 중국의 해양 충돌을 기억하십니까? 스카보로 암초 근처에서요. 기억합니다. 그때 필리핀은 한국제 초계함을 급파했어요. 그런데 함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이더 오작동이었죠. 필리핀 해군은 즉시 한국에 연락했어요. 그래서요? 한국은 24시간 내에 기술팀을 보냈습니다. 마닐라에서 현장까지 직접 가서 수리했어요. 3일 만에 함정이 다시 작동했죠. 그건 기술 지원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필리핀의 작전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려는지요. 그리고 아세안 긴급회의에서 이 정보를 공유했어요. 왜 공유했습니까? 리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서였죠. 한국은 필리핀의 의도가 방어적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동시에 중국에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과도한 대응은 불필요하다고요. 중국이 들었습니까? 놀랍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해경도 한국제 장비를 쓰거든요. 엔진이나 통신 장비 같은 거요. 한국은 중국과도 기술 협력 관계였습니다.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양쪽 모두와 연결되어 있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한국의 독특한 위치예요. 필리핀도, 베트남도, 중국도 한국 기술에 의존해요. 그래서 한국말은 양쪽 모두 들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국이 편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리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철저하게 기술적 입장만 취해요. 이 장비는 이렇게 작동한다. 이 시스템은 이런 한계가 있다. 판단은 우리가 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 기술적 정보 자체가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걸었습니다. 항구에는 각국 군함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 조선소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함포를 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함포가 한국 손을 거쳐 간다. 2037년 7월, 저는 스위스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UN 본부가 있는 이곳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할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네바 공항에 내리자 알프스의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UN 유럽 본부로 향했죠. 거기서 UN 군축 담당 사무차장인 마리아 실바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앤더슨 씨, 오랜만입니다. 실바 차장은 따뜻하게 악수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도 그녀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그녀는 한국을 조용한 기여자라고 표현했었죠. 5년 전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그때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셨죠? 조용한 기여자라고 했었죠. 지금도 비슷해요. 하지만 무게감은 훨씬 커졌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실바 차장은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최근 3년간 유엔이 중재한 분쟁이 17건입니다.
그중 11건에 한국이 참여했어요. 어떤 형태로요? 대부분 기술 자문이에요. 무기 검증, 전력 평가, 비무장화 감시. 이런 것들이죠. 표면적으로는 보조 역할입니다. 하지만요, 실바 차장은 파일 하나를 펼쳤습니다. 작년 중앙아프리카 분쟁을 예로 들어볼까요? 두 국가가 국경 분쟁 중이었어요. 유엔은 평화협정을 중재했죠. 협정문에는 상호 군축이 포함됐습니다. 그게 한국과 무슨 관계입니까? 양국 모두 한국 무기를 주력으로 쓰고 있었어요. 군축을 확인하려면 한국 기술진이 필요했습니다. 탱크가 정말 해체됐는지, 미사일이 실제로 폐기됐는지 한국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검증자 역할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의견이 협정 이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이 확인됐다고 하면 진행되고 의심스럽다고 하면 재검토됐죠. 그건 상당한 권한 아닙니까? 실바 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권한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요. 절대 과장하지 않고 확실한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거죠.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많아요. 동유럽 분비 통제 협정, 중동 비행 금지 구역 감시, 동남아 해군 훈련 제한. 한국이 빠진 협정이 거의 없어요. 왜입니까? 간단해요. 한국 무기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요. 협정을 이행하려면 한국 협력이 필수예요. 자연스럽게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이 위치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실바 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활용 안 해요. 한국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안하죠. 이렇게 하면 검증이 쉽다. 저렇게 하면 투명성이 높아진다. 기술적 조언만 해요. 그게 왜 효과적입니까?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한국은 편을 들지 않아요. 오직 실행 가능성만 따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국말을 듣죠. 회의를 마치고 저는 레만 호수를 걸었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백조들이 유유히 헤엄쳤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유엔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결정이 한국을 거쳐 간다. 2037년 8월, 저는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대국인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어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인 제임스 핸더슨과 약속이 있었죠. 앤더슨, 오랜만이군. 핸더슨은 편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와 저는 10년 전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그는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위치가 궁금합니다. 핸더슨은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세계 지도와 미군 배치도가 걸려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10년 전만 해도 한국을 경쟁자로 봤어요. 방산 시장에서요. 한국이 우리 몫을 뺏어간다고 생각했죠. 지금은요? 핸더슨은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파트너로 봅니다. 아니, 필수 협력자라고 해야 정확해요. 왜 바뀌었습니까? 작년을 생각해 보세요. 폴란드 사태 때요. 러시아가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켰죠. 우리는 나토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기억합니다. 회의 전에 우리는 폴란드 전력을 평가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주력 무기의 절반이 한국제였거든요. 우리는 정확한 성능을 몰랐어요. 그래서요, 한국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틀 만에 완벽한 보고서가 왔어요. 무기 성능, 정비 상태, 재고 현황.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게 들어 있었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핸더슨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데이터 없이는 우리 전략을 세울 수 없었어요. 폴란드를 얼마나 지원할지, 어떤 무기를 보낼지. 전부 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요구한 건 없었습니까? 아무것도요. 그냥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나토 회의에도 참관인으로 왔어요. 발언은 거의 안 했지만 기술 질문에는 즉각 답변했죠.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사실상 나토 작전에 기여한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한국 없이는 우리 계획이 불완전했을 겁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많아요. 중동작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동맹국들이 쓰는 한국 무기 데이터가 필요했죠. 한국은 항상 협조적이었습니다. 미국은 거슬리지 않습니까?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요. 핸더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편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15년간 단 한 번도 정보를 악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비밀도 지켰고요. 왜 한국을 신뢰합니까? 한국은 우리와 경쟁하지 않아요. 세계 패권에 관심 없죠. 그냥 무기 팔고 기술 지원하고 협력하는 게 전부예요. 야망이 없으니 위협도 없는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워싱턴 거리를 걸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저 멀리 보였어요. 미국의 심장부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도전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2037년 9월 저는 마침내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리자 익숙한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12년 만의 방문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죠.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더 국제적인 느낌이었어요. 용산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방위사업청장인 김준혁을 만나기로 했어요. 앤더슨 씨, 환영합니다. 김 청장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12년 전 제가 쓴 기사 기억하십니까? 한국이 분쟁 중재국이 될 거라고 예측했었죠. 김 청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해요. 당시 우리 내부에서도 화제였습니다. 정확한 예측이었죠. 의도한 겁니까? 이런 결과를요. 김 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죠. 군사력으로 그들과 겨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요. 배제하면 불편한 나라, 협력하면 편한 나라. 그게 우리 목표였어요. 김 청장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우리는 방산 수출 전략을 바꿨어요.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파는 거죠. 유지 보수, 기술 교육, 장기 파트너십. 전부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왜입니까? 한번 팔고 끝나면 관계도 끝나요. 하지만 10년, 20년 계약을 맺으면 우리는 그 나라의 일부가 됩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게 의도적인 전략이었습니까? 김 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대체 불가능성을 만들고 싶었어요. 한국을 배제하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효과가 나타났어요. 10년도 안 걸렸죠. 지금은 전 세계 120개국이 한국 무기나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김 청장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요. 우리는 압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부품 공급 기한, 기술 지원 약속, 데이터 보안. 15년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 청계천을 따라 걸었죠.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 대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길을 택했다. 2037년 10월,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간의 취재 여행이 끝났어요. 폴란드, 두바이, 싱가포르, 제네바, 워싱턴, 서울. 6도시를 거치며 확인한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사무실에 앉아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2037년 현재 어떤 나라일까요? 군사 강국은 아닙니다. 핵무기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으며 해외 군사기지도 없어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니죠.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120개국이 한국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중 70개국은 한국과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맺었죠. 40개국은 한국식 기술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국들은 자동으로 한국을 고려합니다. 무기가 작동하는지, 부품 공급이 가능한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국 협력 없이는 전쟁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니까요.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위치는 독특합니다. 한국은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아요. 대신 기술적 사실을 제공하죠. 이 무기는 이렇게 작동한다. 이 시스템은 이런 한계가 있다. 판단은 당사국들이 하지만 그 판단의 기초는 한국 데이터입니다. 왜 모두가 한국을 신뢰할까요? 15년간 한국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악용하지 않았고 편을 들지 않았으며 과장하지 않았어요. 기술적 정확성과 계약 이행. 이 두 가지가 한국 신뢰의 기반입니다. 한국은 무엇을 원할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영토 확장에도 세력권 구축에도 패권 경쟁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일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고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개입하지 않아도 배제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은 힘을 과시합니다. 항공모함을 보내고 미사일을 시험하며 동맹을 압박하죠. 한국은 반대입니다. 힘을 숨기고 필요를 만들며 신뢰를 쌓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오래 갈까요? 역사가 답할 겁니다. 하지만 2037년 현재 한국의 방식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제목을 정했습니다. The Silent Superpower, 총 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한국. 편집장에게 원고를 넘기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가을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12년 전 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분쟁 중재국이 될까? 지금 그 답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싸움에 연결됐죠. 한국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결정의 기초가 됐어요. 한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이 2037년 한국의 모습입니다. 총을 쓰지 않았지만 밀리지 않았고 개입하지 않았지만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방향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국제 질서에서 가장 오래 남을 것입니다.